24강에서는 소매점 수명주기와 순환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점 수명주기는 특정 소매업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도입, 성장, 성숙, 쇠퇴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이 1930년대에 이렇게 도입되었다가 5, 60년대에 성장했다가 7, 80년대 성숙기를 거쳐서 이렇게 완전히 쇠퇴하진 않지만 그 성숙기에서 다소 쇠퇴기로 내려가고 대신에 대형 마트가 최근 성숙기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특정 소매업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 성숙, 쇠퇴를 거쳐가는 이런 과정을 소매점 수명주기라고 하겠습니다. 소매점 수명주기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소매순환 이론이라고 하는데 소매순환 이론에는 소매바퀴 이론이 있습니다. 휠 오브 리테일이라고 하고요. 이 순환하는 원리는 가격과 서비스 수준이 낮은 업태가 성장하다가 또 좀 더 가격이 높고 좀 더 서비스 수준이 높은 업태가 또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가격이 높고 서비스가 높은 수준의 업태가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점차 가격과 서비스 수준이 낮은 업태가 성장을 하고 그 다음 다시 또 가격이 더 내려가고 또 서비스 수준이 더 내려가는 업태가 성장하다가 완전히 가격이 최저가 최저로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태가 또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소비자 욕구가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조금 더 서비스를 원하게 되죠. 그러다가 점차 또 서비스 수준도 높이고 가격도 높은 그런 욕구가 또 욕구가 유발이 되죠. 이렇게 돼서 이런 가격과 서비스 수준이 점차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업태가 성장했다 쇠퇴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매바퀴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 수준이 낮았다가 점차 서비스 수준도 높고 가격이 높은 업태가 성장하다가 점차 가격 수준이 서비스도 낮추고 가격이 좀 낮은 업태가 또 경쟁력이 있다가 점차 가격과 서비스가 낮아졌다가 다시 가격이 점점 높은 업태가 성장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을 다시 본다면 이렇게 가격이 최저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격과 서비스 수준이 높아졌다가 다시 가격과 서비스 최고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업태가 성장했다가 다시 쇠퇴하고 점차 가격이 내려가고 서비스 수준이 내려가는 이런 바퀴 구조로 이렇게 순환되어 가면서 업태가 성장 쇠퇴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소매 바퀴 이론이 되겠습니다. 소매 바퀴 이론은 하나의 업태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점차 이렇게 순환하면서 성장 쇠퇴를 반복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아코디언 이론이 있는데요. 아코디언 이론은 취급 품목수가 점차 많아지는 업태가 성장했다가 점차 다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이런 업태가 성장 쇠퇴를 반복한다 해서 아코디언 이론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아코디언은 이렇게 상품 취급하는 상품의 계열이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또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코디언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 소매점이 성장하죠. 일반 소매점에는 취급하는 품목, 제품의 계열이 많죠. 그러다가 다시 제품의 계열의 품목수가 줄어들면서 전문점이 성장하게 되죠. 다시 전문점이 점차 품목수가 늘어나면서 품목수가 많은 백화점이 성장하고요. 다시 백화점이 쇠퇴하면서 전문 쇼핑몰이 또 품목수가 적어지게 되어 있죠. 다시 전문 쇼핑몰이 쇠퇴하면서 대형마트가 성장하게. 대형마트는 또 취급 품목수가 많아지죠. 다시 취급 품목수가 많은 대형마트가 점차 쇠퇴하면서 카테고리 킬러, 특정 제품 계열, 제품 카테고리 하나에 전문화된 대형 매장이 성장하다가 다시 슈퍼센터는 대단히 많은 종류의 제품 계열을 취급하게 되죠. 이와 같이 품목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취급하는 계열이나 품목의 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렇게 많은 업태가 성장했다가 다시 쇠퇴하고 적은 업태가 성장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성장 쇠퇴를 거쳐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매 순환 이론의 두 가지, 즉 앞서 설명한 소매 바퀴 이론은
가격과 서비스 수준이 점차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높은 업태가 성장했다가 점차 낮아지는 업태가 성장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는 것이고요. 아코디언 이론은 취급하는 품목 수 또는 계열의 수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성장 쇠퇴를 해나간다. 지금은 그 대형마트가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죠. 다시 이제 아마 그 전자랜드와 같이 특정 토이즈 아러스, 홈디포, 오피스 디포와 같은 이런 카테고리 킬러들이 성장하겠죠. 카테고리 킬러라는 것은 특정한 제품 카테고리의 전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를 판매하는 그런 것인데 일단 특정 제품 카테고리에 한정해서 전문화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슈퍼센터가 되는데 슈퍼센터에는 대단히 많은 장난감, 오피스 제품, 홈 제품, 집수리용품, 가구, 엄청 다양한 제품 계열이 취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것이 바로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적 유통 관리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을 보관하죠. 보관을 통해서 원하는 시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운송, 하역을 통해서 원하는 장소에 포장, 재고 관리를 통해서 원하는 장소에 제품을 제공하는 이런 관련된 활동들을 우리가 물적 유통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관과 운송과 관련된 그런 활동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어떤 그 촉진 포장, 제품을 예쁘게 한다는 포장보다는 제품을 운송을 편리하게, 물적 유통을 편리하게 하고 제품 보관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장을 의미합니다. 물적 활동, 유통 활동의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6가지 종류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수송 활동, 구매자와 판매자를 한 제품 물리적 이동을 하죠. 장소 이동. 보관 활동은 제품의 보존, 저장, 재고 관리 하죠. 비수기와 성수기, 성수기 때 또는 생산량이 많을 때 보관을 했다가 생산량이 부족할 때 제공하는, 방출하는 이런 것들을 해당하고요. 하역은 제품을 싣고 내리는 활동이죠. 또 포장 활동은 제품의 보호와 운송의 편의를 위한 포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통 가공 활동은 보존과 운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죠. 건조를 하거나 분할 포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물적 유통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보존과 운송 효율을 제고하죠. 또 유통 정보 활동, 물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 수집과 정보 전달에 관련된 활동, 이런 것들이 제품의 물리적인 이동, 장소의 이동과 시간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물적 유통 활동을 통해서 장소의 효용 가치를 창조하고 또 시간의 효용 가치를 창조할 수가 있겠죠. 장소의 효용 가치라는 것은 그 제품이 장소의 효용 가치가 낮은 쪽에서 장소의 효용 가치가 높은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울릉도에서 오징어 한 마리와 이 서울에서 오징어 한 마리는 서울에서 있는 장소의 이동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오징어 한 마리가 울릉도에 있는 오징어 한 마리보다는 더 효용 가치가 너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장소 이동을 통해서 효용 가치를 창조한다. 또 생산량이 많은 여름에 생산된 수박이 겨울에까지 잘 보관을 하게 되면 시간의 이동을 통해서 효용 가치를 향상시키는 그 시간의 효용 가치를 창조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을 물적 유통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적 유통 관리의 중요성은 왜 중요하냐면은 최근에 그 생산 과정, 생산 원가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는 굉장히 어렵죠. 또 생산 원가를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물적 유통비가 물적 유통비는 점차 증가되고 있고 또 전체 그 원가에서 판매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또 비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적 유통의 효율성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또 보다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생산에서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물적 유통에서의 효율성을 제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물적 유통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적 유통에서 중요한 것은 주문에 대한 신속한 처리, 주문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죠. 또 주문한 제품이 재고 관리가 잘 되지 못해서 주문한 제품을 바로 배송할 수 없을 때, 판매할 수 없을 때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문에 대한 신속한 처리, 완전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또 완전한 제품, 파손되지 않은 포장이 잘 되고 건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완전한 제품을 제공하고 유통비를 절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 주문이 됐을 때 2, 3일 걸리는 것보다 당일로 또 바로 신속하게 처리하면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주문을 신속하게 처리할 때 오히려 그 수익성도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또 유통비를 물적 유통의 효율을 통해서 유통비를 절감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성을 또 높일 수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또 유통비 절감을 통해서 판매 가격을 낮추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또 확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원가 절감을 통해서 수익 향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분야다. 생산 원가는 절감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설명한 바와 같이. 따라서 물적 유통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할 수 있다. 이러죠. 이제 원재료값 올라가고 생산 코스트가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가 절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산 원가 절감 한계에 도달해 있죠. 그래서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보다는 물적 유통의 효율화를 통한 물적 유통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수익성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적 유통비를 절감하기 위한 물적 유통 시설, 물적 유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물적 유통 시설을 확보해야 되고 또 장비, 효율적으로 운송, 포장 하약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정보 시스템, 물류 시스템, 배송 시스템도 물류 시스템이겠죠. 주문 시스템, 배송 시스템, 또 창고 보관 관리 시스템, 물적 유통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 개선을 통해서 신속성을 높이고 또 원가를 절감해서 효율성, 경제성을 높임으로써 가격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과 경쟁력, 서비스 경쟁력도 높아지겠죠. 또 고객 만족도 높일 수 있고 또 수익성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라면 한 상자를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라면을 생산한 원가에 비해서 그쪽으로 그 해외 시장으로 보내는 물류비 비용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물류비를 한정된 그 생산 원가를 줄이는 것보다는 물류비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과 또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물적 유통이 비효율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을 줄인다면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국가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발전에도 공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적 유통의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과 또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적 유통 혁신이 필요합니다. 물적 유통 에러 요인을 제거하고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한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물적 유통비를 절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재고 유지와 주문 관리의 효율성을 통해서 최적화를 통해서 재고 관리 비용을 감소시키고 절감하고 적시적소의 제품을 공급하지 못함으로 야기되는 기회비용을 절감한다. 재고 관리를 잘못하고 물적 유통을 잘못하게 되면 주문이 들어와도 적기에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물적 유통은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물적 유통에 대한 부분의 어떤 연구와 또 경쟁력을 제거하기 위한 과학적인 노력이 아직도 부족하고 또 물적 유통 혁신을 위해서는 물적 유통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 물적 유통에 대한 투자가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대형화 첨단화를 통해서 물적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